식물의 보디가드를 자처하는 세균들. 다재다능한 수도 모나스 세균 미를 구하라. 클로퍼 교수가 미국을 떠나는 동안에 미국 북서부의 워싱턴주에는 수도 모나스 새로운 능력을 찾는 것이 한창 진행되었다. 시애틀의 밀바트 수수께끼를 밝힌 후 항상 현장에 답이 있는 법이다. 뿌리 썩음이 100년 이상 워싱턴 힐슨 가운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뿌리 썩음이 몇 년 동가의 밀밭에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다. 우연히 현상으로 여겨졌지만은 뿌리 썩음 감소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파스텔레가 개발해서 유명해진 파스텔레 발균법은 저온 살균법이라고도 하는데, 예상하는 것처럼 영하의 온도에서 살균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에는 살균할 때 섭씨 100도에서 끓이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파스텔레는 그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살균해서 저온 살균법이라고 그런다. 고온 살균법은 121도까지 가열해서 20분 동안 유지하는 방법이고, 저온 살균은 63에서 65도로 가열해서 10분 동안 유지한 후에 서서히 식히는 방법이다. 저온 살균법 우유 회사가 한 것이고, 실험 결과로 테드 토양을 파스텔레 살균법으로 살균하자 테드 효과가 완전히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테드는 생명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저온 살균 후에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를 식물에 접종하니 뿌리 썩은 병이 발생했다. 이로써 이 병은 토양의 종류나 구성성분, 산도 등 물리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고세균 등 많고 많은 생명체 중에서 어떤 생명체가 테드를 일으키는 걸까? 세균 한 종류를 수소 배양으로 분리해내면 그 수가 너무 적어 식물이나 잎에 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 많은 양으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대량 배양이라고 한다. 세균이 잘 자라는 영양분 10리터를 섭씨 121도로 살균한 다음에 여기에 순수 분리한 세균을 조금만 넣고 적당한 온도에서 키운다. 이때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흔들어준다. 그러면 며칠 안에 엄청난 양의 세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 테드를 일으키는지 알아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난다. 증세가 심하고 심하지 않고 밀뿌리에서 발견한 수도모나스 밀도가 쫙 올라가고, 식물의 보디가드. 한국 클로버 교수는 이번 어원 대학으로 옮겨서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큰 변화를 겪는다. 식물 성장 촉진 세균 연구에서 수도 모나스를 이용하기를 포기하고 바실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실러스는 앞서 그람 양성균은 바실러스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다. 휴먼 포자를 만든다는 점이다. 휴먼 포자를 먹이가 없을 때는 잠들었다가 먹이가 생기면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만든 구조다.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휴먼 포자는 기존의 세포보다 더 강해진 세포벽 안에서 DNA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존재한다. 이들은 섭씨 1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와 pH2의 강한 산도, 엄청난 압력에도 거뜬히 번질 수 있다. 이 잔잔한 공조를 깨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방법은 키스가 아니라 영양분이다. 식물 면역 증진에서는 면역이 뿌리에 있는 유익한 균이 식물의 유도 저항성 신호를 활성한다. 영양이 식물 면역을 높이는 방법은 너무 힘 빼지 말자. 식물을 보는 생태학자의 새로운 논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식물에도 면역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은, 이러한 주장이 처음 되어졌을 당시에는 동물 전유물의 면역 시스템이 식물에 존재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격했다.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든 말든 수억 년 동안에 식물은 전신에 면역 작용이 생겨서 스스로를 견뎌낸다. 마틴의 에너지 보존이란 자신이 가진 한정된 에너지를 성장하는 데 쓰지 못한 식물은 수명이 단축된다는 이론이다. 동물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이 멈춘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식물은 꽃을 피우기 전 몸집을 벌리는 단계인 영양 생장 단계와 꽃을 피우고 종자를 맺는 생식 생장 단계로 나뉘는데 두 단계 모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식물이 이 두 단계에 자신의 에너지를 오롯이 집중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외부에서 병원균이나 곤충이 공격하면 자라는 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이 공격자를 먹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마틴은 BTH를 밀에 뿌린 후에 밀이 자라는 양상과 수확량을 조사했다. BTH를 뿌리기 전에 질소비료를 미리 뿌려준 처리구를 두었는데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질소비료가 식물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을 때 BTH를 뿌려서 저항성 반응을 일으키면 식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기 위해 쓰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BTH를 뿌려준 밀은 병원균이 없는데도 병원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저항성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소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밀에 질소비료를 미리 주었다면 에너지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적을 것이다. 실험 결과 예상대로 BTH만 처리한 밀의 수확량 그렇지 않은 밀에 대해서 제대로 수확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에너지 보존 이론을 벗어난 실험 결과 마틴을 만난 2000년 나는 클로퍼 교수와 함께 저항성에 관해서 공부하고 당시에는 토양세균을 식물에 뿌려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저항성 실험에서 우리는 실험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더 잘 자라고 수확량도 더 많아졌다. 어떻게 된 일까? 식물도 기억한다. 저항성 프라이밍은 최고. 프라임 원래 대비시키다 준비시키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정자 프라이밍은 발화가 잘 되지 않은 정자를 빨리 고르게 발화시키는 방법. 적당한 온도에 물을 넣어주면 정자는 발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자가 발화하기 직전에 물을 제거하고 말려주면 모든 조건이 정자를 발화시키기 직전 단계에 멈춘 채 다시 휴면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식물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기억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는 뭐 곤충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항성 반응은 지속되지 않지만 기억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비슷한 자극이 오면 이전보다 빠르고 강하게 저항성 반응을 하게 된다. 크롤렐라 드셨습니까? 크롤렐라는 뭐니? 크롤렐라는 미세조류에 속하는데 거대 조류와 미세조류로 분류한다. 하늘 나는 조류와는 달리 지금 이야기하는 조류는 주로 물속에 사는데 바닷물에 사는 조류와 민물에 사는 조류를 구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강과 바다에서 머무는 위수역 또 밑바닷물 또 민물 모두에 살 수 있는 조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민물 미세조류인 크롤렐라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식물에 가깝다. 말이야 식물에 가깝다고 하지만 사실 광합성의 효율이 식물보다 훨씬 강력하다. 조류는 지구 생태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바꿔서 물속 생물체에 제공해 주니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크롤렐라가 잘 자리기는 크롤렐라는 식물에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크롤렐라를 식물에 처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물 수확한 후에 저장 기간이 연장된다. 딸기의 수확 전에 크롤렐라를 불러주면 딸기의 저장 기간이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된다. 딸기는 물론이고 부추, 배, 사과도 저장 기간이 연장이 되어졌다. 크롤렐라는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었다. 크롤렐라를 잎에 뿌려주거나 뿌리에 물 뿌려주듯이 하면 비료를 준 것 같이 식물이 잘 자라고 병원균의 침입에도 잘 견뎠다. 크롤렐라 식물을 들뜨게 만드는 크롤렐라. 우리는 초기 실험에서 크롤렐라를 식물 잎에 뿌려주고 일주일 후에 병을 접종하면 병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논문을 찾아 읽었으며 이 결과를 모두 만족할 만한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던 중에서 크로렐라 뿌려진 애기 상태에서는 RNA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은 거기에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크로렐라를 뿌려준 애기 상태에서 RNA가 급격히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식물의 크로렐라를 처리하는 식물은 직접적으로 면역 유전자를 발현하지는 않지만 들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병원균이 침입하는 훨씬 빠르고 강하게 면역 유전자를 발현한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앞에서 식물 병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저항성 프라이밍이라고 부른다. 노화를 늦추는 크로렐라. 앞서 크로렐라는 농작물이 처리했을 때 가장 확연한 변화 중에서 하나가 저장 기간이 늘어나는 점이라고 보았다. 열매의 노화는 주로 에틸렌이라는 식물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열매가 늙으면 에틸렌이 식물 체내에서 많이 축적되기도 하고 가스 형태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에틸렌 때문에 조직이 약해지면 표면에 묻어 있거나 공기 중에 많이 날아다니던 페니실린 같은 곰팡이가 옆면 표면에 균사로 자라나고 그래. 분명 크로렐라를 키워서 식물이 뿌리면 식물이 잘 자라고 병이 걸리지 않는다. 우선 크로렐라가 밖으로 분비하는 물질인지 크로렐라 속에 있는 물질인지 아니면 크로렐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인지 살펴봐야 한다. 앞에 말했듯이 이 면역 활성화 과정에서 살리실산이 많아진다. 살리실산. 이것 외에도 혹시 또 다른 병원균이 공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프라이밍을 진행한다. 신기할 따름이다. 고쳐봤죠. 크로렐라. 이렇게 해서 2년에 걸쳐서 진행된 식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크로렐라 연구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생명체로서 식물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크로렐라, 사람에게 완벽한 식품으로 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을 먹는 것으로 유명한 크로렐라. 우리는 이런 크로렐라를 식물에 처리하면 식물의 면역력을 키워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수확 후에도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들이 남아있다. 크로렐라 여에게 있는 어떤 물질이 식물 면역을 높이는 걸까? 이 물질만 따로 뽑아내서 처리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반대로 크로렐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는 식물은 없을까? 크로렐라가 미생물에 의한 면역 증진뿐만 아니라 곤충에 대한 면역도 높여줄까? 꽃의 색을 바꿔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바이러스가 있을까? 내가 착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그래서 열대우림에서 식물을 제조해보니 그 식물 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DNA와 RNA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을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은 곰팡이와 그 다음에 세균 또 바이러스 손인데 최근에 세균보다 큰 거인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발표되기는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세균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로 작다. 세균이 축구장이라면 바이러스는 축구 골대보다도 약간 큰 정도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세균을 감염시킬 수도 있다. 바이러스는 DNA나 RNA로 되어 있고 대부분 이 유전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가지고 있다. 이 보호막이 없는 바이러스를 바이로이드라고 한다.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이 너무 적어 자가 증식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꽃의 색을 바꾸는 바이러스. 다시 착한 바이러스로 돌아가 보자. 식물에 감염을 시키는데 식물에 병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것. 식물을 도와주려고 바이러스의 다단계 전략은 튤립 줄무늬 바이러스처럼 기저귀의 꽃색을 바꿔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성 바이러스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생하면서 식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착한 바이러스도 있다. 착한 바이러스와 식물의 DNA 속에 언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외부의 DNA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 외부 DNA의 주인이 식물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면 기주인 식물체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기주가 사라지면 이 바이러스도 멸종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식물의 DNA 속에 잠자고 있는 바이러스는 과거 어릴 때인가 식물의 생존을 하는 데 유익한 영향을 미쳤다고 예상할 수가 있다. 이제 소개할 내용은 좀 복잡한 관계다. 55도 온도가 너무 높아 식물이 죽는다. 온도에서 식물 조직 코블라 곰팡이가 공생하면 높은 온도에서도 잘 살 수가 있다. 코블라리아 곰팡이 속에 코블라리아 뇌열 바이러스가 공생한다. 그래서 온도에도 견딜 수 있는 곰팡이가 있으면은 곰팡이가 공생하여 식물이 고온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연구가 있네요. 병이나 곤충을 막아주는 바이러스. 곰팡이 속에 들어가서 식물을 도와주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곰팡이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식물을 도와주는 바이러스도 많다. 적은 친구일까? 해충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도 있다. 식물은 채식 곤충의 공격을 막을 때 특별한 휘발성 물질을 발산한다. 다시 착한 바이러스를 생각한다. 2015년 11월 나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휴양지 산타페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루식 박사님을 다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사님은 여전히 다양한 바이러스의 생태학을 연구하고 있었다. 식물도 소셜 네트워킹을 한다. 온실의 걸칫거리. 온실 가루가 하면 어떤 곤충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나도 처음 봤다. 온실 가루에는 원지지역 아열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해충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세대가 너무 짧다는 것이고, 또 이 곤충인 진딧물은 불과 2-3일 만에 자식을 만든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만든다. 온실 가루기는 그 정도로 짧지는 않지만 한두 주간 안에 한 세대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그 숫자를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약을 널리 퍼지면 농약을 물처럼 인식하는 녀석들이 또 많아졌다. 농약을 물처럼. 농약이 듣지 않는다는 거네요. 병원성 바이러스를 남기고 떠나다. 문제는 온실 가루기가 식물의 영양분을 빼앗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이러스 매개충이고 앞서 식물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식물을 공격하지 못한다. 다른 생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도와주는 생명체는 곤충이다. 가끔 선충이나 곰팡이로 전달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대부분 온실 가루기가 고추잎을 먹을 때 고추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온실 가루기의 공격을 받은 고추가 뿌리를 공격받으면 유용 미생물 곰팡이가 저항성 반응은 고추 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온실 가루기가 진짜로 식물의 저항성 반응을 증가시킬까? 식물이 저항성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미생물이 뿌리에 끌려올까? 식물의 저항성이 생긴다. 이 실험에서 제일 큰 문제는 대조군인데 온실에서 이 온실 가루기가 항상 날아다녔기 때문에 온실 가루기가 고추잎의 저백을 빨아먹는 실험군의 대조군인 온실 가루기 없는 실험군을 만들기가 매우 힘들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거친 이것에서 이것을 곤충이 통과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스타킹 3000장을 사용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진짜로 저항성 반응을 일으킬까 하는데
그래서 온실 가리기가 공격한 고추의 뿌리 근처에서 균들을 몰래 넣은 후 온도를 80도로 올렸는데, 이렇게 연습을 실험을 해서 이렇게 노무를 해서 실험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네트워킹, 자,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연에 대한 생각보다 복잡하다. 옥수수, 선충, 세균, 곤충의 사자 회담. 해충에 관한 유럽 옥수수, 해충에 약한 미국 옥수수. 자,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뿌리 벌레라고 하는 이 벌레는 땅속에 살면서 미국의 옥수수를 초토화하여 엄청난 양의 살충제를 뿌리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효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데 연구해서 옥수수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옥수수 뿌리 벌레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 옥수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변형을 만드는 연구를 하는 거 봅니다. 곤충의 암살자를 찾아라. 선충은 어떻게 곤충을 죽일 수 있는 걸까? 언뜻 선충이 곤충의 몸에 구멍을 뚫어서 죽이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사실 곤충이 죽이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선충의 해충 퇴치법을 밝히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는데, 선충을 항생제에 다시 담갔다가 곤충 주위에 넣어두었더니 곤충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었다. 참고로 항생제는 세균만 죽인다. 항생제는 세균만 죽이기 때문에 선충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항생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충은 어째서 곤충을 죽이지 못할까? 항생제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자, 죽은 곤충에서 탈출한 선충은 살아있는 곤충으로 이동하고, 선충이 곤충의 표피에 침투하고, 곤충에 침투한 선충이 몸속 세균을 곤충의 장에 분비하고, 곤충은 멜라닌 작물에 의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선충이 체내에 세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선충의 입장에서 세균을 자기 몸속에 계속 지니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일 것이다. 어찌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구 생태계라는 길고 넓은 시각에서 보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 해충이 옥수수를 먹어 치울 수 있었지만은 자연은 선충이 세균을 친구로 영입하면서 옥수수가 지구에서 없어지는 것을 막았다. 옥수수가 베타 카리오필렌 냄새를 풍기서 구조를 요청했을 때 과감하게 도움에 응한 그 옛날 한 마리의 선충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했을 것이다. 예쁜 선충도 있다. 40대 이상의 독자라면 구충제를 1년에 한두 번씩 먹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던 것을 생각할 것이다. 다양한 벌레들 때문에. 식물은 뿌리도 대화한다. 우리는 영화와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영화와는 다르다. 잔디에 감염된 식물이 정상식물과 뿌리에 공생하는 곰팡이인 균근을 통해서 감염 경고 신호를 전달하고, 서로가 그렇게 뿌리끼리 그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균의 네트워크를 통한 식물 간 대화가 일어난다. 그래 다른 식물에서도 잔디의 천적을 부르는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에 끌려온 기생벌이 잔디의 몸에 알을 낳아서 죽인다. 알을 낳아서 서로 도움을 요청해서 참 다양하네.
이렇게 해서 BTH를 처리하면 식물에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식물은 여러 병원균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잎에서 잎으로 전해지는 신호를 차단하라. 뿌리를 통한 신호 전달. 뿌리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어지고 뿌리 사이의 대화로 사용되는 신호물질은 뭘까? 서로를 보살피는 식물들. 우리는 콩잎에 반전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슈도모나스 시링가에를 잎에 찌른 후 그 뿌리와 그 옆에 있는 식물체의 뿌리에서 다시 품마른 병을 접종했다. 이때 슈도모나스 시링가에를 처리한 것은 BTH를 처리한 것처럼 식물의 면역이 유도되고 뿌리에서 살리실산이 분비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살리실산이 몇 년 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연히 만나게 된 세균 콜로니 하나가 내가 이 책을 쓰기에 만든 것은 참 신비롭다. 이렇게 해서 고마운 유익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미생물 속에서 의료 측면의 연구였습니다.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세균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공생의 관계다.